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자동차 정보와 지식을 유익하고 재미없게 전달해드리는 자동차 교육 방송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수 평론가 류청입니다. 재미없게라고 꼭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요즘 들어서 자동차 쪽에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자동차의 전동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이 이렇게 자꾸 꼬이죠. 뭐 언제나 안 그랬던 것처럼 새삼스럽게. 예, 오늘따라 조금 좀 심하게 꼬이고 있는데 요즘 많이 자동차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동차의 전동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예, 자동차의 전동화 요즘 뭐 컬럼니스트 활동하고 계시니까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로 또 원고 청탁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팔리는 차의 종류가 늘어났으니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승의 기회도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그런 차들이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들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예. 이 여러 가지 자동차들의 어떤 전동화가 발전을 해가면서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는 사실인데 네. 순수 전기차 말고도 여러 가지 전동화가 돼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전동화된 자동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동화가 돼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동화된 차들에 대해서 좀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딱 한눈에 보기에 들어오게 좋은 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구별이 점점 나누어져서 가니까 네. 표를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전동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접했던 대부분의 차들은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그렇죠. 쓰는 차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 더 전기 에너지가 구동력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전동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동화가 되지 않는 거는 전동화에 대한 개념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내연기관차를 얘기를 하는 거가 될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거 기준 영어 줄임말로 하면 IC가 되겠죠. Internal Combustion Engine, 네. 예, 내연기관만 쓰는 차가 아예 전동화가 돼 있지 않는 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순수 전기차, 흔히 얘기하는 뭐 배터리 전기차,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테슬라 같은 그런 전기 모터로만 구동해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차를 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이 있다 없다, 뭐 내연기관만 있다가의 구별은 사실은 바퀴를 굴리는데 필요한 동력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구별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연기관이 있냐 없냐, 혹은 뭐 내연기관만 있느냐, 전기 모터만 있느냐 그렇게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전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만 쓰는 차는 아예 빼버렸고요.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쪽이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가장 낮은 쪽을 가리키는 그렇죠. 거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동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순수 전기차의 네.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다 EV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드가 됐건 일렉트릭 비클이 됐건 네, 전동화라고 하는 거는 전기 모터가 자동차의 구동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한다면 사실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동화의 단계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전동화 단계에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전동화가 돼 있는데도 내연기관을 쓰는 것, 예. 그리고 아예 내연기관이 없이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전동화 단계가 낮은, 그러니까 전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 에너지가 구동력에 개입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를 일단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브랜드에서 이런 거를 썼었어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이제 초반에 많이 나왔었죠. 하이브리드 개념이 이제 등장하지 얼마 안 됐을 때. 90년대 막 그랬었겠네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이 더 먼저 나온 거였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전동화의 어떤 그 단계에서 좀 한 수준 높은 그런 전동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전기를 활용한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케팅 용어 네. 비슷하게 활용을 했던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이브리드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끼어들고 싶었던. 그렇죠. 이제 거겠죠. 묻어가는 개념으로 네. 그런 말을 썼던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사실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는 흔히 접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기술들은 상당히 많은 차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술이 스톱 스타트. 네. 이게 달리다가 이제 신호등 같은데 정차를 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을 꺼줬다가 이제 출발할 때 다시 켜주는 스톱 스타트 기능이 들어간 차들을 되게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런 차는 사실상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전동화가 된 차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톱 스타트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차에 여러 시스템이 바뀌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배터리도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MF 배터리에서 네. AGM 배터리라는 걸로 이렇게 고방전이 가능한 네. 그런 배터리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뭐 초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는 스톱 스타트는 디젤 엔진에서 네. 차가 정차했을 때 진동을 줄여보자는 목적이 사실은 더 컸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이게 시동을 꺼보니까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 같은 형태로 연료가 절감이 되니까, 네. 사용하는 연료가 절감이 되니까 오 좋네 하면서 지금은 되려 이게 더 가솔린 차 쪽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신호대기라든가 그렇게 정차해 있을 때 그 엔진 시동을 끄게 되면은 그 꺼져 있는 동안은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환경적 차원에서 좀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하이브리드의 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그런 부분들도 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는 본질적으로는 전동화의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전동화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단계, 좀 더 높은 단계로 전동화가 이루어진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나온 다음 단계에서 이제 등장한 개념인데요. 본격적인 개념의 하이브리드를 스트롱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전동화가 이루어진 거를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놓은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표를 보면은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한 방에 다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니 마일드니 하이브리드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 배터리 전기차가 순차적으로 발달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가장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내연기관이 없는 이쪽이 가장 배터리 전기차 쪽이 가장
뭐랄까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고 해서 아예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자동차 역사 초기에는 내연기관과 배터리 전기 모터의 싸움이 있었을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워트레인에 대한 싸움 결정권을 놓고서 싸웠을 정도로 되게 복잡한 시기도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내연기관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툭 하고 튀어나왔던 게 하이브리드였었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HEV라고 써 있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전동화 추세에는 가장 먼저 나왔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로 만들어져서 양산차로 적용이 됐던 그런 기술로는 하이브리드도 뭐 상당히 좀 역사가 꽤 긴 편입니다. 양산 하이브리드 판매된 거가 프리우스였었죠. 토요타 프리우스. 예, 199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시승했던 때가 97년인가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래서 여하튼 그것도 벌써 25년 전 기술이니까 네. 시작된 기술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네. 네. 심지어 뭐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19세기부터 네. 존재를 했었던 기술이고 연료 전지차에 대한 기술도 1960년대 그때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등장한 거는 하이브리드가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단계를 조금 지나서 조금 효과적인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그런 기술로서 좀 보조 개념으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의 스톱 스타트 기능 같은 것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조금 추가가 되는 게 특정한 경우에만 전기 모터가 일부 개입하는 그런 성격의 차를 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죠. 네. 요즘에 많이 나왔죠. 사실은. 특히나 요즘 들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있죠. 네, 이게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을 해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차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 있고 내연기관도 다 있고 한데 이게 전기 모터가 엔진이 차를 앞으로 구동하려는 힘을 보조하거나 네. 그래서 그 엔진도 어쨌든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연기관도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전기 모터가 보완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연비를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가 사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일부의 힘만 전기 모터의 힘을 그 내연기관을 보조를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배출가스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일반 내연기관을 쓰는 차들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기의 힘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기 모터가 자동차의 바퀴를 굴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를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병렬 혹은 직병렬 그렇게 나누고 여기에서 같이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직렬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순수한 의미의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병렬 또는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렬이나 병렬이냐는 거는 그 엔진과 모터가 네, 바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퀴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한쪽은 모터가 서포트를 하고 네, 한쪽은 내연기관이 서포트를 해서 내연기관이 파워를 보내서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바퀴를 굴린다. 네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완벽한 병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직병렬은 뭐예요, 그러면? 직병렬은 중간에서 그 엔진의 힘과 모터의 힘을
어떻게 그 섞어서 쓸 건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동력 기구가 추가가 돼서 예. 경우에 따라는 직렬로 쓸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렬로 쓰는. 근데 사실상은 뭐 병렬이나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이죠. 이렇게 직병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도요타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본인들의 차별화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직병렬 시스템을 도요타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프리우스를 비롯한 도요타 그리고 렉서스 계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그렇죠. 그 도요타 측의 이 직병렬 방식은 도요타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관련 기술들이 특허로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비슷한 방식을 쓰지만은 조금 구조가 다른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는 개념이 이제 직렬인데 직렬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은 뭐 전기차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네, 전기차죠. 예. 바퀴를 굴리는 데 필요한 힘은 전기 모터가 다 전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이 전기 모터를 굴리기 위해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엔진을 돌아가는, 쓰는 예. 엔진이 돌아가는 엔진이 그야말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이 그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공급을 하고 모터가 바퀴를 굴리는 그래서 직렬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직렬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차 중에도 있었죠. 직렬 하이브리드라고 주장을 하는 차가 팔리기도 했었죠. 그게 그 쉐보레에서 팔렸던 V를 쓰는 V 볼트가 그랬지 않았었나요? 예, V볼트가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억울해했었던 기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문제에서 직렬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레인지 익스텐더에 대한 거가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개념에는 없었던 터라. 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좀 왜냐하면 순수 전기차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직렬로 돼 있고 어쨌든 엔진의 동력이 0.01%라도 구동에 관여를 한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하이브리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차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레인지 익스텐더 EV로 인정을 못 받고 네. 하이브리드로 인정을 받는 바람에 보조금이 낮아서 사실은 판매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GM이 개발했던 그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엔진이 구동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묘해서 사실은 네, 끝까지 우기지를 못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는 판매는 안 됐지만은 BMW i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 모터가 구동에 개입을 하지 않는 순수한 엔진이 구동에 개입을 하지 않는. 네, 엔진이 구동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레인지 익스텐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념의 파워트레인을 얹기도 했었지만은 국내는 판매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는 마스다가 걔네들 갖고 있는 그 로터리 엔진을 부하를 시키면서 네, 그거를 발전기로 사용을 해서 모터만으로 차를 구동하는 방식을 개발해서 설계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실차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네, 그 부분도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의 차들에 대한 생각들도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 차들 중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짬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간이죠, 결국은.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모터를 쓰고 전기 모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배터리도 있고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그 발전 기능도 차 안에 다 있는. 그래서 그렇죠. 예. 모든 에너지 흐름이 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조금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집어넣고 외부의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덧붙인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그인이라는 거가 이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네, 코드 꽂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노트북을 충전하듯이 지금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예에서부터는 전기차의 영역으로 진짜 전기차의 영역으로 보는 구별을 하죠 실제로는. 네, 네. 그래서 표에도 표시를 해놨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전기차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완속 충전기로만 충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의 차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뭐랄까요 고유의 우리나라만의 기준 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쓸모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흔히 말하는 집밥이 있으면 네. 혹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가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디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는 위치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건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그러면 진짜로 밤에 심야 전기를 충전해 놓고 아침에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대체로 왜냐하면 이제 PHEV 같은 경우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대체로 40km 정도이고 40km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주행 거리가 23km라고 하면 네. 하루는 어쨌든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만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평일에 출퇴근하는 동안에는 전기로만 다니다가 네, 주말이나 아니면 특별한 때에 장거리 주행을 가게 되면 그때는 내연기관을 돌리고 네, 사실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과도기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차를 쓰시다 보면은 뭐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차는 달리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맞아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밤에는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또 일터로 나갔을 때에는 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볼일을 하는 보고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비는 시간들 차를 쓰지 않는 시간 동안 충전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전기 모터로만 달리는 동안에는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확산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인식이 만들어지게 된 게 전기차를 집중해서 지원한다라는 네,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의 금액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인식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네. 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충전 인프라라든가 충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아직은 내연기관차에 그 주유하는 그런 개념과 조금 좀 혼돈하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해가 아직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적응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PHEV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수입차들은 PHEV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것도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PHEV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량을 상당히 적게 특정한 그 조건에서는 배출가스가 없거나 거의 적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업계 평균 연비제도 카페. 네네 네. 이런 그 자동차 판매량에 맞춰서 그 평균적으로 이제 연비 기준을 이제 나라에서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00% 전기차로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또 내놓는 그런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카페라는 거가 아마 코퍼레이트 어쩌고 나가는 에버리지 퓨엘 이코노미 그런 네네. 얘기일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판매되는 차들의 전체 배출가스량을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네. 연비를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개별 차마다 연비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마다 판매량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곱해 보면 이 차들이 평균 연비의 평균 주행 거리를 곱하면 1년 동안 소모하는 연료의 양이 나오고 네. 혹은 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나오겠죠. 킬로미터당 몇 그램으로 따지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총 판매 대수로 나눠 보면 그게 이제 그 카페에서 말하는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로 에미션 비클이니까 전혀 배출가스를 그 차 단위에서는 배출하지 않으니까 네. 전기를 만들 때만 나오는 거는 그건 빼놓더라도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내연기관 쪽에서 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거를 까주죠. 네. 근데 그걸 깔려면 이게 평균을 맞추려면 소형차만 만들든가 네. 아니면은 순수 전기차들을 잔뜩 내놓고 많이 팔아갖고 거기에서 얻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갖고 연비가 나쁜 차들을 커버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를 사갖고 와서 그거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연비 나쁜 차 만들어서 팔아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갖고선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니까 돈 내. 매우 미국적인 관점이죠.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브랜드에서 그 새 차를 내놨는데 내연기관차예요. 네. 내연기관차인데 예상보다 너무 잘 팔린 겁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로는 아무리 그 연비를 좋게 만들어도 그 표준 연비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쇄를 하려면은 전기차를 많이 파는 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전기차의 물량을 늘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사실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가 뭐 1사분기인가 1사분기를 흑자로 전환을 하고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네. 그 카본 배출권 거래, 카본 그거 관련된 거래에서 받은 수익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테슬라는 적자였었거든요. 네. 뭐 여하튼 어쨌든 전기차만 있는 브랜드니까. 나름의 이제 테슬라의 생존 방법 아니면 뭐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유럽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유럽 업체들이 사실 전기차 시장, 전기차 개발에 조금 속도가 늦었습니다. 진입이 많이 늦었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 전기차를 이제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배출가스라든가 연비라든가 그런 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당장 필요했는데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디젤 차의 그렇죠. 그 선호도가 높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디젤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 보완책이 필요했던 그런 입장에서 가장 쉽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가 국내에 수입하는 뭐
BMW나 벤츠나 대부분 다 PHEV를 팔지 않았나요? 네. 국산차에 PHEV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사실은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순수 전기차를 몇만 대씩 팔고 있는 회사가 네. 순수 전기차 한 대 두 대 있죠. 한 대 두 대 있어서 1년에 팔아봤자 몇백 대, 국내 기준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몇백 대, 몇천 대, 몇백 대 수준으로 파는 회사한테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렇게 기준이 다른데 네. PHEV를 국내에 팔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술이 없다는 동,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동,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맞는 건지 진짜 좀 네. 갸웃갸웃합니다. 좀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회사들도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는 건 아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이 적었던 것뿐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이브리드가 그 100g 이하의 배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정도가 아마 1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가 아마 그 국가지원금으로 나올 거예요. 100만 원인가 아마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지금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올해부터 없어졌네. 작년부터였어요.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없어졌는데 그 PHEV는 국가 보조금이 아직은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전기차 쪽 보조금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차를 구매하는 구매 비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고 나면 전기차는 거의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사는 셈이 되는데 네. 차를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환경 친환경 쪽이다 혹은 뭐 내 사용 용도에 이게 더 맞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차값의 20% 이상 나게 되면 그거는 도저히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PHEV를 국내에서 잘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까지 해서 내연기관이 있는 차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전동화의 그 정도가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전동화되는 거는 아예 내연기관이 없는 순수 전기차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 순수 전기차로는 이제 배터리를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로만 이제 전기 모터를 작동하는데 써서 바퀴를 굴리는 그런 배터리 전기차를 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료전지 전기차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전기차는 사실 되게 드물죠. 그리고 드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크죠. 어마무시한 보조금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상당히 많이 주목을 했고, 자동차 업계들, 특히 기존 자동차 업계들에서는 상당히 미래의 궁극적인 전기차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주춤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다임러 쪽에서도 FCV에 대한 거 개발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기사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임러만 해도 A 클래스가 나왔던 90년대 중반 후반에는 네. 그 A 클래스로 만든 FCV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부근해서 제가 일본의 도쿄모터쇼인가 도쿄 오토살롱인가를 취재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그거 시승회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친환경차 모아놓고 시승회하고 그래서 그때 타봤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속성이죠, 사실은. 네.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완성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 내놓고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다음 단계 가고 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사실은 그게 다음 단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네.
저도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중반쯤에서 이제 미국 출장 갔을 때는 GM이 개발했던 예. 연료전지차를 좀 실제로 타볼 뻔한이라고 얘기한 거는 못 타봤던 얘기죠. 아무튼 보기도 봤네요, 차는. 예. 실제로 주행이 가능한 거를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때 아쉽게도 제가 타기 직전에 차가 문제가 생겨서 눈앞에서 타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만큼 연료전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차 업체들이 꾸준히 해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표에서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거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초록색 박스와 그다음에 빨간색 자주색 박스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외부 전원 충전 기능이 있느냐 아니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느냐고 네. 자가 발전을 내연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료전지로 하느냐. 네. 그래서 내연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료를 태우는 거라 가솔린을 태우는 거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 레인지 익스텐더 쪽이 있냐 아니면은 수소를 갖고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FCEV냐 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전동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마 자동차 업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배터리 용량은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진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배터리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고도 그렇죠.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수 있는 가격대를 그 순수 전기차보다는 낮출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이쪽에다가 좀 집중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배터리 값이 뚝 떨어지면서 이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배터리 값이 떨어지기 이전에 그 2015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디젤 게이트가 사실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발화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서부터 욕을 먹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물론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다들 그 배출가스가 안 나오는 차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이쪽들이 갑자기 발전하게 되는 혹은 갑자기 그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법규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규제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배터리 전기차 쪽에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머리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넘어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이런 그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떤 나름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배터리의 레인지 익스텐더, 시리즈 하이브리드, 직렬 하이브리드 개념이 되겠고요. 가운데가 이제 병렬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옆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맨 오른쪽이 연료전지 전기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고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플러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러그 혹은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필러입니다. 필러. 예.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엔진. 엔진이 들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이 되고, FCV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필러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연료전지의 그 화학작용에 필요한 연료를 집어넣는 연료 주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연료전기차는 이제 순수 전기차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 거가 뭐냐면 이 각각의 부품들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BEV 같은 경우는 배터리 BEV나 BEV의 레인지 익스텐더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사실은 더 크고 네. 그다음에 HEV나 PHEV를 넘어오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용량은 작아지고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FCEV도 배터리 용량은 작고 대신 이제 그게 수소 탱크나 연료전지 스탁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채워서 곧장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 되니까 네.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차지한 시스템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들이 전체 차의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거가 이 그 배터리 그러니까 BEV 플러스 레인지 익스텐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요. 네, 여기 보면은 연료 탱크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네, 네, 그래서 연료 탱크 용량이 작다는 거는 결국 이거가 탱크에서 있는 연료를 갖고 구동을 해서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저회전에 가장 효율이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발전의 효율이 좋은 상태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네, 탱크 자체의 용량도 작아야 되는 거고 걸 수 있는 거고 네, 네. 재밌네요 이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인터넷에서 거의 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뭐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네. 전기가 다 됐을 때 발전기를 꺼내서 이제 충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발전기를 차 안에다 집어넣었다. 이제 그렇죠. 그런 네.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전에 그런 거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EV들이 나와서 이제 매거진 해외 쪽 매거진들이나 그런 데서 시승을 할 때 네네. 그때 아마 골프 EV인가 아마 처음 나왔을 때였던 거예요. 그거를 시승을 하려고 가는데 혼다에서 나오는 이동식 자가 발전기를 갖고 가서 네. 거기서 발전을 해서 시승하는 중간에 충전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을 한번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인프라 충전 인프라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라는 게 뭐 자동차 자체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점점 더 뭐 전동화가 돼갈수록 이제 외부의 전기와 관련된 인프라들도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아까 한참 설명을 했던 그 병렬과 직렬 그리고 직병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대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파워 스플릿 하이브리드만 잠깐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토요타가 딱 이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토요타는 재밌는 거는 이제 모터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아니 모터 제너레이터. 네. 그래서 MG1, MG2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네. 그거를 이 모터와 이 구동축과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의 얘기. 그다음에 이 제너레이터에서 오는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엔진에서 오는 것들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이해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동 변속기의 그 플래너터리 썬기어 그 방식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기술을 갖고 네. 되게 합리적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이제 패러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패러럴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 패러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국내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던 현대자동차의 모델들이 대부분 다 이 방식이죠.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파워 스플릿 하이브리드가 토요타의 특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서 가운데에 있는 패러럴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서 모터를 변속기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그거가 하이브리드냐 PHEV냐에 따라서 모터의 출력이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전에 이제 그 오토캐스트의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 혹은 뭐 라이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모터가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터의 전기를 어떻게 걸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 충격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잖아요. 이 폭발력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얘를 진동을 맞춰갖고 그 엔진의 진동이 변속기로 전달되는 걸 이 중간에서 상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뭐 제가 그때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시승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엔진하고 모터가 이게 그 파워 스플릿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엔진으로 작동하던 때하고 모터로 작동되는 때하고 둘이 같이 섞여서 작동될 때의 이질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질감은 그런 겁니다. 내연기관차를 타던 사람들은 내연기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엔진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내는 파워 곡선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변속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모터가 개입하고 엔진이 들어오고 둘이 합쳐지고 하는 이 과정이 익숙해지지가 않았는데 네. 또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사실상 어려웠었는데 패러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의 장점은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잘만 만들면 네. 충격도 줄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뭐 현대기아 쪽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대기아 초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던 많았죠. 예, 그런 많았죠. 특성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무슨 조금이요. 많았지.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시원하게 얘기하죠. 아우 답답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이 최신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오토캐스트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즘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 중심으로 48V 전기 시스템과 얽혀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48V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그건 설명해 보니까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세. 그러니까 전압이잖아요. 볼트로 얘기하는 거는 전압이잖아요. 네. 그리고 암페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V는 볼트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V는 볼트고 A가 암페어인데.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V가 클수록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압과 수량으로 보시면 네, 사실 네, 정확한 맞습니다.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볼트의 숫자가 커질수록 수압이 세지니까 네. 뭔가를 밀어내거나 실질적으로 힘을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볼트에 따라서 모터가 구동하는 힘이 세진다는 걸로 결론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네. 여하튼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시스템을 48볼트로 올리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합을 하는 거죠. 승합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12볼트잖아요. 네네. 12볼트가 아니라 48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48볼트의 높은 전압을 이용을 해서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네. 혹은 엔진의 힘을 보조해서 구동력을 걔네가 일정 부분을 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모터의 힘을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게 48볼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48V 시스템을 이제 유럽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48V 시스템을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전압을 이용해서 높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터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벨트 구동식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폭스바겐이네요. 어떻게 하셨죠? 그림에다 보이거든요. 아, 폭스바겐 로고가 있군요. 네, 엔진은 로고 있습니다. TSI 엔진이에요. 가린 줄 알았는데. 네. 이 48V 벨트 구동식 이제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48V를 쓰지만은 12V 시스템도 쓰기는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쓰는 12V 시스템 그대로 쓰는데 이 화면 가운데에 있는 이제 DC-DC 컨버터라는 이게 승합 장치인 거죠. 그렇죠. 네. 12V 시스템의 그 전압을 이제 48V로 높여주는 그런 거를 하고 이 벨트 구동식이라는 거는 엔진의 그
벨트와 연결돼 있는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랭크 축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크랭크 축에 벨트로 연결돼 있는 스타터가 동력을 보조해 주는 방식. 네네. 그래서 엔진 신용용 스타터는 따로 있지만은 여기에서 쓰는 48V 스타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큰 구동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힘을 보조를 하는 그런 구동력도 낼 수 있고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그 발전기 역할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초기형이자 단순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위한 시스템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거죠. 네네. 그래서 48V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8V 배터리하고 일반적 차의 기본 시스템은 얘는 12V를 쓰는 거고 네. 거기에서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을 위한 배터리가 들어가고 승합 시스템이 들어가고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들어가서 그걸로 보조를 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차의 전체 전장 시스템이 다 48V로 바뀐 경우도 많잖아요. 네, 48V 시스템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엔진 쪽을 엔진에서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스파크 플러그를 구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이 오디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구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그냥 48V를 통으로 쓰는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동을 엔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제 하기 위해서 높은 출력의 모터가 필요하고 그 높은 출력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압이 높고 용량이 큰 배터리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300V급의 전기차 같은 경우가 300V를 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훨씬 더 그에 비하면은 낮은 전압 그리고 낮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구동력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48V인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48V로 결정된 거에 대한 얘기는 배경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예.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 들었던 거가 되려 네. 60V서부터 사람이 감전된대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전압 시스템을 어떤 특별한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서 넣지 않아도 네네. 되는 수준에 네.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배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특별한 보호 성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48V라고 네.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 48V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36V가 될 수도 있고 뭐 24V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48V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가장 높은 거가 48V. 네. 그러니까 60V부터는 위험하다. 네. 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8V 시스템이 유럽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12V로도 작동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48V나 12V 아닌 또 다른 전압으로 활용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합의를 통해서 48V가 됐고 그게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어떤 대세처럼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뜨고 있는 걸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내놓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럴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머릿속으로 답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리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진짜 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동차 교육 방송 카페 되고 막 이거. 자동차 교육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